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어제 예상했던 대로 미국 신용등급 하락 여파가 이틀째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연중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 있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장중 1,300원대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코스닥은 기관들의 유입과 함께 장 막판에 뜻밖의 이 상승 반전을 했는데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퀀트 투자의 대가 이 강완국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파이어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신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나게 지내고 계세요. 네네. 어떤 걸 주로 하고 지내십니까? 요즘에? 뭐 투자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투자를 좀 재미로 즐기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퀀트 투자 쉽게 말하면은 뭐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 기반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좀 배워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시장 세 분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 한 번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장중에 2,600선도 내줬고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 의원님? 아직은 미국 그 피치발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뭐 장기적인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까지 또 오전장에서도 계속 뭐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했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오후장 들어서도 뭐 수급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는 뭐 오르긴 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뭔가 불안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 업종별로 보면 뭐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흐름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예전에 어떤 쏠림 현상은 전반적으로 보면 좀 완화되긴 했지만 오늘 뭐 시장에서 뭐 아주 핫했던 뭐 테마주 뭐 초전도체 뭐 그런 테마주들이 갑자기 또 바람처럼 각광받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 네. 시장 전반적으로 글쎄요 좀 평온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시장이다 말씀 네. 주셨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미국 그 신용등급 하향의 여파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전 이슈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좀 쏠림 현상은 있어요. 급하게 좀 올라가는 쪽에 급격히 이제 매수세가 달라붙고 빠지는 쪽은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오후에 보면 오전에 많이 흔들렸던 섹터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안정이 되는 그림도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은 뭐 향후 8월 이후 하반기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작가님도 오늘 시장 좀 눈여겨 보셨나요? 아니요. 안 보시죠? 네. 예. 펀트 투자자들은 원래 이렇게 시장을 잘 보지는 않으시나 봐요. 그렇죠. 뭐 자주 뭐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늘 기기적으로 똑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장중에 장을 거의 보지 않고 있죠.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해주실 만한 건 따로 없으시고요. 오늘이나 뭐 최근 시장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네. 일단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뭐 계절성 이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 계절성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그 요일, 일, 월, 연에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이거 보고 이제 미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의외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 다음 해요. 미국 중간 선거 다음 해. 이럴 때는 주식이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많이 오르고요. 사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런 해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이렇게 강하게 중간 선거 다음에 주식이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미국 주식이 8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 쉬어갑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7월 중순 말부터 좀 쉬어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건 보고 왔어요. 미국 지수. 근데 실제로 7월 중순 말부터 좀 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이런 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계절성 말씀하시니까 사실 생각나는 그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켓워치에서 8월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됐냐는 통계를 냈었는데 네. 흥미로운 게 이제 1896년부터 1986년까지는 8월장의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1년 전체 12개월을 비교했을 때 8월장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1986년 이후부터는 8월장의 수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더라고요. 3분의 1 가량으로 이제 그 낮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런 지수도 대보고 저런 지수도 대보고 하는데 뚜렷한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거를 또 무작위성으로 드러나는 통계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장을 조심해라. 뭐 쉽게 얘기해서 네. 너무 달려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는 보도였는데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8월은 사실 수급이 좀 비는 그런 달이잖아요. 네. 길게 보면 연결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 이제 계절성 얘기하시니까 여름에 휴가도 많이 가고
뭐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달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청자 린동은님께서 강완국 왜 이렇게 귀엽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보는 눈이 있네요. 좀 귀여운 편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코스닥이 냉온탕을 좀 많이 오간 것 같고 사실 막판에 지수가 크게 솟구치면서 끝나기도 했거든요. 기관들이 많이 유입이 된 느낌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오전에 뭐 급하게 많이 빠졌을 때는 어저께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진 측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오늘 그 미국 나스닥 선물이 꼭 나스닥하고 연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선물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빠지는 정도가 좀 심했었던 측면도 있고, 그다음 낙폭과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쏠림 현상도 좀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후에 많이 올라온 거는 또 사실 어제 그제 해서 또 2차 전지가 또 고점에서 확 밀렸었던 게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앞에 말씀하셨던 초전도체 네. 이쪽에서 주변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또 다시 빠지는 게 2차 전지로 좀 넘어온 느낌도 좀 네.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뭐 IT나 중국 소비, 인터넷 한동안 좀 소외됐던 주식들을 빈집 털이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특징이 그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에 대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상반기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섹터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편안한 쪽으로 좀 이제 지수가 크게 못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어 있는 쪽에 들어가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빈집털이식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지금 장 자체는 성장을 담보로 한 섹터들이 결국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하고 들어온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올해는 성장 쪽으로 가는 쪽에 메인을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사실 초전도체 광풍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초전도체 광풍보다도 더 주목을 받은 섹터가 있었는데 바로 바이오입니다. 휴마시스, 시젠, SD 바이오센서, 심지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뭐 때문인가요? 코로나 때문이죠? 네, 코로나 때문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네. 코로나 때문인데 다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쪽이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 또 다른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뭐든지 그 첫 번째 경험하기 전에 그때가 제일 두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그것이 한번 체득이 되고 나면은 두 번째 경험할 때는 그때보다는 좀 부담을 좀 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지금 뭐 이제 5만을 넘어서 8만을 간다고 하는데 네. 실제 시장 반응이라든지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예전처럼 공포에 쩔어가지고 지금 그러지는 않아요, 다들.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시 네. 마스크를 차라고 지금 쓰라고 지금 그 지하철 같은 데서는 이제 권고하는 정도 올라오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종의 과거 학습 효과에 따른 테마적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또 실적이 옛날처럼 엄청나게 크게 고수익이 나가지고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오바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날이 예,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주 뭐 저도 제약 바이오주 같이 이제 말씀을 썼는데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는 뭐 쓰나미 장세 흐름에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저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의 산업의 특성상 뭐 전임상부터 임상 과정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게 판매가 돼서 뭐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킬 때까지 그 기존에 들어가는 대단히 투자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는 조달 비용 조달 금리에 대한 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과 같은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는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한테는 굉장히 한겨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갔다, 스케줄이 끝나갔다는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하나둘씩 신호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이 그럼 이제 제약 바이오의 성장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과 맞춰서 뭐 시설 투자라든지 임상의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주 관련해서는 지금 SD 바이오센서나 시젠 이런 게 다 진단 키트주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네. 진단 키트주가 이렇게 많은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진단 키트주는 뭘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코로나 진단 그거 하나만 놓고 보시면은 말 그대로 테마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단순히 코로나 진단이 아니라 이게 이제 동물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도 진단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외에 다른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이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진단 시장 내에서 그 얼마만큼의 포션을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을 좀 살펴보시면 단순히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외에 추가적으로 좀 성장의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네. 한번 그런 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님 말씀대로 제약바이오주가 어쨌거나 이제는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코로나 관련주를 국한해서 봤을 때는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코로나는 이제 우리 예전에 2020년, 21년 그때 팬데믹 기간에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예 전 국가적인 그 대처를 했던 시기에는 말씀하신 진단이 이제 코로나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이 돼서 그때 떠오르는 스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네. 그 효과를 계속해서 또 한 번 2차, 3차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도 점차 토착화돼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럼 예전처럼 팬데믹이 다시 오나? 이렇게 보는 거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원래 그때 쉽게 얘기해서 진단 업체들이 코로나로 돈 많이 벌었던 거를 가지고 이제 종합 진단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사실 시드 머니로 썼던 게 있거든요. 네. 회사 자체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앞세워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성과물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관련주는 아닙니다만 그저께 저희 이상로 대표님이 강조를 하셨던 한미약품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 이 이슈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인가요? 일단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보시면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인가 비어게인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G가 GLP-1이라고 해서 당뇨 비만 치료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은 위고비나 싹센다가 지금 사실 그 비만 치료제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 쇼티지가 나 있고요. 오늘 난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만 치료 관련된 거는 보험수가 적용 안 해주겠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쪽에 대한 수요는 지금 굉장히 넘칠 수밖에 없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들 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뭐 싹센다 같은 경우는 강남 사모님들이 막 싹 쓸고 다녔었다고 해서 싹센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한국형 맞춤형 어떤 제품을 내놓게 되면 당연히 맞춤형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더 이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국내 시장을 어떤 또 충분히 뚫고 들어가면서 시장 마켓을 키울 가능성도 있고요. 더 나가서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아세안하고는 특별한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체형적으로 봤을 때 체질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까지 가져간다면 이 시장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작가님도 혹시 이런 그 섹터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투자하실 때 반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주가 뭐 이제는 좀 테마가 되고 있다. 새로운 뭐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시장에는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시나요 혹시? 저는 굉장히 그 놀랐던 게 네.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기 전까지는 오늘 바이오가 오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전통적으로 8월에 좀 세요. 사실 8월에 그 이제 강한 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거의 유일한 예외인데 아니 뭐 진짜 올랐다고 지금 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참고하실 만한 거는 이제 반도체가 8월에 되게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20년 동안에 네. 반도체가 오른 게 5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15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바이오 쪽은 연초에 좀 약한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필 그때 약할까? 왜냐면 보통 딴 주식들은 연초에 강한데 했는데 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월 말에 퇴출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 좀 바이오는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기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뭐 온기가 좀 새롭게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은 좀 어떤 견해신지도 좀 궁금하고 뭐 우리 제약바이오사들 2분기 실적도 지금 요즘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은 건지. 뭐 계속해가지고 하반기 특히 이제 7월 이후에는 바이오 섹터를 갖다가 포트의 일부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차이는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의 어떤 정점에 대한 부분이 거의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네. 하반기에 중요한 그 임상의 중간 결과 발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 임상이 아니고 글로벌 3상과 관련된 임상들이고 또 그다음에 저기 사실 임상까지 끝나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그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판매 승인까지 이제 신청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라이센스 아웃이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는 매출이 나오면서 로열티까지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가운데서 실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이제 내년에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실제로 이제 그 임상의 어떤 단계가 상당히 올라가 있거나 이런 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보면 실제로 주식들을 보면은 상위에 있는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보면은 그런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 이게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직 공시는 안 왔으니까. 근데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코스닥 기업 그 시장에서 그 지금 현재 시총 상위에 있는 2개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게 돼 있어요. 셀트리온으로 합병이 되면. 그럼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빈 공간을 바이오 섹터들이 못 채우겠느냐는 거죠. 다른 것들도 물론 채우지만 일정 포션 이상은 바이오 섹터에서 채우게 된다면 바이오 시장 자체의 볼륨은 다시 코스닥 기업 내에서도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맥락까지 보시면은 하반기에는 바이오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퀀트 투자 전문가도 8월에 바이오 간다 하시고 30년 동안 증권업을 하신 분도 바이오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솔깃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오늘 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됐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면에서 바이오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초전도체 이슈가 또 지금 뭔가 명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데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일단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보면요. 방금 전에 나왔죠. 이 LK99 검증위원회에서 상온 초전도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이 위원회에서도 뭐 여전히 그 샘플을 확인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또 이번 연구를 했다고 밝히고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에 뭐 대기업들을 파트너사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는데 막상 그 대기업들은 파트너사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게 이제 일단은 다 보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까 그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제 학회에서 이제 일종의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냐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어떤 보도라든지 그런 소식들만 종합해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거는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이 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무턱대고 어떤 여기가 뜬다더라라고 해서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한다거나 하시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제 아마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나온 것만 보면은 상당히 당황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열광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근데 싶기도 저희도 굉장히 한데 조심스러워요. 이게 한마디 그렇죠. 한마디 네. 꺼내는 게 굉장히 아직 조심스러운 게. 팩트가 명확한 게 뭐 나온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학회에서 발표한 게 사실 굉장히 좀 단정적으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뭐 결과를 냈으니까 이거는 미치는 임팩트는 상당히 클 것 예.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고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사님. 그건 뭐 본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거지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이렇게 약간 테마성 주식은 투자를 안 하는데 네. 그렇게 해도 저도 이제 당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던 그 해 추석 전날 제가 우리금융이라는 주식을 다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게 아마 연휴가 5일인가 6일인가 됐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저는 시간 자체를 완전히 뭐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머리는 완전히 붕 떠가지고 혼자 막 있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았는데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요. 잠도 못 잤어요, 사실은. 다음날 아침 출근해가지고 7시 반부터 전화 돌렸습니다, 전부. 그 동시호가 하한가 매도 내겠다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멀쩡하게 돈 내두면 괜찮은데 추석 전날 사놓고 나서 이제 추석 끝나고 연휴 시작 첫날 하한가 팔겠다고 그러면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이거를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안아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렇게 흔쾌하게 뭐 그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 동시호가에 다 내놨는데 상한가 잔량이 제가 기억하기엔 400만 주가 넘게 쌓여서 거래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시 좀 넘으니까 잠깐 거래가 풀리더라고요. 그 덕에 다 팔고 나왔는데 그때가 제가 12,000원대 팔았는데 네. 그게 4,0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선택이에요. 이게 또 내일 안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덜 빠지거나 또 다른 얘기가 나서 다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살얼음판에 놓여 있지 않을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퀀트 투자를 하셨다면 아예 이 종목을 쳐다도 안 보셨겠죠, 아예? 물론 그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분과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초전도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처음 이제 듣는 사람이고요. 예. 근데 제가 올해 그 벅셔와 헤더웨이 주주총회 갔다 왔어요. 워렌 버핏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거기 보니까 이런 거는 전 느꼈죠. 사실 저 초전도체라는 게 지금 있냐 없느냐도 좀 걸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고, 상용화를 하면은 수백 개 기업들이 달려들겠죠. 그 중에서 아마 두세 개 기업이 모든 걸 다 먹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 보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IT 버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90년대 말 2000년 그때. 근데 워렌 버핏은 그때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거기서 승리를 한 애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100조를 벌더라고요. 100조 원을 벌었어요.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너 테슬라 사니? 라고 하니까 네. 그쪽 시장은 지금 너무 경쟁도 심하고 R&D 이런 데 투자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투자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뭐가 좀 새겨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작가님과 그러면 이제 퀀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퀀트 투자가 뭔지 지겹게 설명을 그동안 해오셨겠지만 네. 한 번 더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빅퀀트에서 퀀트로 넘어갔군요. 일단 퀀트 투자는 아주 쉽게 그 레시피 투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기자님이 요리를 하나도 못 하시는데 갑자기 식당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디선가 아주 훌륭한 음식의 레시피를 가져와 가지고 일단 그대로 따라하기. 이제 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요리는 레시피대로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투자도 그런 검증된 레시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시피들을 이제 발굴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냥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는 거를 퀀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샘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피터 린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 대신에 이 기업이 이미 너무 비싸면 안 된다. 그러니까 퍼도 좀 낮은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책에서. 예. 그럼 우리는 실제로 과거에 퍼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만 계속 2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얼마를 벌었을까? 이제 그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퍼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샀다. 그러면은 결과가 당연히 꽤 잘 나오거든요. 잘 나왔네 하면은 그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지금 당장 퍼가 낮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퀀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기기적인 투자입니다. 기계적인 투자, 네. 약간 정량적인 투자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그 주관성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하는 투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뇌동매매랄까요? 이런 것들은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사님은 뭐 뇌동매매 같은 건 안 하시겠죠? 웬만해서는? 옛날에는 했었죠. 하셨어요? 옛날에는 했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사실 네. 이제 제 나름대로 투자관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니까요. 특히 이제 어떨 때가 있냐면은 그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오거나 와가지고 이제 속닥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너만 알고 있어 하게 되면은 또 솔깃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솔깃한데 문제는 이제 너만 알고 있어가 이거 사가지고 손해 본 거 너만 알고 있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성공 못하고 맨날 그 손해 보고 손절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충동 매매일 수도 있고 내동 매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습관이죠. 그게 이제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너만 알고 있어 하게 되면 일단 난 알고 싶지 않아가 돼야지 그게 상식이 되는 거고 네. 그게 투자의 원칙이 되면은 좀 더 자기 자산을 지켜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 데이터가 추적할 수 없는 그 뭔가 인간의 직감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30년 업력을 갖고 계시다 보면 그런 걸로 좀 투자하시면서 얻어가는 것도 있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좀 어리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옆에서 30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제가 그 근무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고 제가 담당을 못하는 섹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투자를 안 하고 백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섹터의 시대가 오게 되면 사실 손가락 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10여 년 이상을 갖다가 이 추적을 해오고 계속 백업을 해온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나 추세의 흐름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정 시점에서는 지금부터는 이 주식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모아갈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거기에 투자를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를테면 작년 뭐 10월 이후부터 조선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있었고 그다음 올해도 지금 6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바이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가 계속 봐왔던 것들은 이제 감이라기보다는 그 업황에 대한 이제 추적 이런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왜 통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 싶은 건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렇다면 이 퀀트 투자만의 매력이랄까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가성비. 조금 전에 네. 이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업황, 산업, 기업 같은 거에 대한 데이터를 누적해서 쌓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그걸 쌓으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퀀트의 레시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곧바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몇 년의 시간을 그래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덜 걸린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온 이유가 퀀트 투자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월별이나 분기에 그냥 그 기계적으로 종목 뽑아가지고 그거 사고 팔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투자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적고 공부하는 데도 시간이 적고 근데 성과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가성비가 매우 높다. 특히 그 투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직장인들한테는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듣기로는 작가님은 삼성전자를 매매하신 적이 거의 없다 그러던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삼성전자 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데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 10개 주식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내리는 친구들도 있고 오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형주는 거기서 이제 오르는 친구들이 보통 오르면 30% 50% 이 정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한데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당연히 내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르는 친구가 300% 500%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투자 종목이나 상품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별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오르는가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오르는가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는 지금까지 산 적이 이제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순이익이랑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평가가 되어 있나 그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퍼라든지 PBR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 이제 주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 잘 안 통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멘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제 그런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 챗 GPT 열풍도 불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혹시 뭐 퀀트 투자할 때 반영이 되시나요? 저는 챗 GPT 관련 주식을 공부한 적은 없고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뭐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별로 안 따지는데 네. 챗 GPT를 투자할 때 활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이제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죠. 챗 GPT야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10명만 읊어봐. 뭐 읊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그래 이게 그 10명이야? 그러면 10명들은 무슨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니? 이런 거 물어보면은 답변을 꽤 디테일하게 잘 줍니다. 한 90% 정도 맞아요.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 지표들을 갖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활용하는 퀀트 소프트웨어에다가 그 지표들이 야 좋은 기업들에 투자했으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럼 답변이 나오거든요. 괜찮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PT랑 퀀트 소프트웨어를 둘 다 이제 합쳐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게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5분 10분이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만 네.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네. 수익률 자체가 되게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개별주 전략은 절대로 스테이블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개별주 전략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 시뮬레이션 수익률은 연봉이 40% 50%까지도 가는데 그 대신에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20% 이상의 하락이 오고 그리고 10년에 한 번 정도는 50% 이상 이제 그 손실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같은 거를 먼저 하고 거기에 있는 주식 비중만 퀀트 전략으로 투자를 하라라고 이제 보통 추천을 하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좀 수익률이 좀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나오게 되죠. 네.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도 퀀트를 갑자기 배운다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앞서 이제 가성비를 말씀하셨지만요. 특별히 이 퀀트 투자 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능력이라든지. 아직도 퀀트를 안 하고 계셨어요? 네, 안 해봤는데. 세상에. 네, 특별한 역량은 없고요. 당연히 관련 책이나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사실 배우는 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네, 않습니까? 예.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그동안 네. 했던 저의 투자 기법들이 거의 다 이 퀀트 투자와는 정반대 방향이어서 제가 거의 느낌 투자, 의리 투자, 뭐 카더라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고 의리는 뭡니까? 뭐 같이 하자 하는 거죠. 네, 나도 들어갈 테니까 너도 들어가자. 이사님 아까 뇌동매매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렇다면 근데 퀀트 투자도 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순간들은 어떻게 뭐 견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를 거의 17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프트웨어가 다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구간에 어느 정도 얻어 터지는가, 그리고 며칠 정도 얻어 터지는가, 본전 만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그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얻어 터지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또 걸렸구나. 그래 6개월 1년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본인이 돈 벌어본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빨리 그 전략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겠죠. 저는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예전에 그 로보 어드바이저의 일부 그 알고리즘이 이제 그 퀀트 투자 기법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저도 이제 해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이렇게 업앤다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도록 이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퀀트 투자가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보실 때는 이 퀀트 투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별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주식을 배울 때 이제 저는 시장에서 뭐 수익을 내면서 배운 게 아니라 얻어 터져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덜 다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료는 보지만은 절대적으로 판단은 내가 한다라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계속 근데 해왔었거든요. 이사님이 퀀트까지 배우시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퀀트 못 배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기존에 하던 거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가지 않는 이상, 왜냐면 퀀트를 하게 되면은 모든 걸 갖다가 제 생각이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데이터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거를 믿지 않는 상황인데 그 퀀트라는 것 자체를 이제 와가지고 경험하면서 이걸 100%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까 좀 회의가 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주관적인 판단이 또 들어갈 것 어차피 같다. 저는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영업이 예.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네. 이제 기자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한가요? 네네. 예, 예. 이것도 저를 나름이네요. 백지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작가님 그 요즘 이런 변동성 장세지 않습니까? 이런 장세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좀 전략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일단 가장 심플한 방법은 자산 배분 쪽이고요. 네. 한마디로 이게 주식 시장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장이 반토막 나면은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냥 다 함께 반토막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보통은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화를 같이 섞어서 투자를 하면은 사실 어떤 장이 오든 손실이 그렇게 대단히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중에서 주식과 채권 둘 다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식과 채권을 일부는 달러화로 투자를 했다, 미국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손실을 한 10% 정도로 제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면 사실 그 작년 같은 장에서 꽤 양호한 편이고요. 그 심지어 2022년은 자산 배분의 최악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과 채권이 그 둘이 동반 하락한
주목하는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켓 타이밍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언급했죠, 뭐 계절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뭐 11사, 19, 50지옥 이런 말 하고 다니는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11월, 4월에 수익이 높고 5월, 10월이 좀 확실히 많이 낮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 타이밍 쪽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코스닥 지수가 20일 이동 평균보다 위에 있을 때 투자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빼는 전략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큰 하락장은 거의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오늘 방송은 저도 한번 재방송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평론가님께 좀 여쭙고 싶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지금 신용등급 강등 이슈요.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미 사실 시장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앞으로 이 이슈 얼마나 더 이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인 평가가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의 어떤 시점이라든지 네.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피치의 어떤 그 타이밍상 지금 왜 이 강등 조치를 했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약간 폄하하는 분위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뭐 전반적인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별 영향 없을 거야. 뭐 왜 이런지 모르겠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우크라 전쟁 영향받고 있는 나라보다 낫다고? 말도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일가견 다 그 얘기 일리가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3대 신용 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지금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고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어쨌든 그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채 발행도 많이 해야 되고 차환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코로나 때 발행했던 거 단기채들 차환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등급 강등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국채 금리가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표 금리로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 환경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네. 금리 압박을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점점 안 좋은 조건으로 국채 발행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겠냐라는 의구심도 장기 시간을 두고 볼수록 여파가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피치가 참 얄미울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지금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국제 발행도 하고 해서 이제 시장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하필 왜 찬물을 끼얹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네. 안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연중 최고치 또 경신했는데 4.15%인데 4.21이 넘어가면은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하는 거거든요. 예, 괜찮은 겁니까, 이 수준은? 괜찮지가 않죠.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죠. 지금 이제 국채 발행하려고 예정 물량들이 있잖아요. 네. 예정 물량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그 단기채 위주로 발행했던 것들이 지금 갚아 나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네. 이게 올해 말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도래한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안을 해야 되는데 금리 조건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네. 기존에 코로나 때는 거의 1%, 2%대 발행했던 건데 지금 4%니까 단순하게만 봐도 2배 이렇게 차이가 되기 때문에 점점 부담을 크게 갖는 상태에서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그 미국 국채들을 많이 사줬던 전통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뭐 영국이나 독일, 뭐 우리나라나 대만 이런 나라들도 많이 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0%포인트 정도 전체로 줄었어요. 그게 이제 원인을 따져들어고 보면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미국 자체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무역 장벽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공장들 다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예전에 어떤 식의 역할 분담을 했었냐면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물건들을 다 사왔어요. 네. 무역 수지 흑자를 보잖아요, 중국이나. 대신 그 나라들은 미 국채를 사줬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뭔가 그 질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나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그 규칙들이 지금 깨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 코로나라는 아주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을 했고 금리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올라갔고 이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피치가 신용 등급을 하향시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막 폄하도 하고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조만간에 지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답방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단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옐런 장관이 중국을 왜 방문했을까라고 봤었을 때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 국채 사달라는 요구를 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 왕의 외교부이 답방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아마 주고받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변수가 지금 피치가 터졌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어.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 작가님 그 퀀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 증시 상황이 2030년까지는 뭐 한동안 나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신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일단 뭐 조건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그냥 이게 지금 저는 사실 놀랐던 게 아직도 트리플 A였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미국의 미국이. 신용등급이? 네, 왜냐면 사실 뭐 맨날 뭐 재정적자, 무역적자 나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강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근데 이게 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무디스가 2011년에 이미 한번 했잖아요. S&P가 예. 아, S&P가 S&P가 네, S&P가 했는데 그럼 이제 그때 장을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거든요. 전 2011년에 뭐 대단한 그 위기가 있었다는 거를 지금 기억 못 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 쪽에서. 그래서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2030년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장기 시장을 예측하는 모델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괜찮은 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 대통령 사이클에서 언제가 가장 주시장이 안 좋냐라고 하면은 한 대통령이 8년 하신 다음에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2명이 나타나는 고해. 그게 2024년이 일단 아닙니다. 거기는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타이틀 방어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 대통령이 타이틀 방어를 하는 해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그만큼 좀 적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타이틀 방어할 확률이 한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24년에 일명 당선이 되었다, 28년에 물러난다 하면은 2명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때 보통 주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 그 구간에요. 그리고 언제 또 이제 안 좋냐 하면은 처음 대통령이 임기 2년 차, 그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때는 안 좋을 확률이 70%가 넘어가요. 그게 아주 훌륭한 사례가 2022년.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의 2년 차, 그때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때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튈지 잘 모르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때 이제 권력이 어느 쪽으로 또 변할지 요동이 한번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처음 대통령이 2년 차 그리고 그 이 한 대통령이 8년 한 다음에 그 8년 차 그때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 그 시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을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얘기하다가 끊겼던 건설주 얘기 마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님께 좀 도움을 여쭙고 싶은데 건설주들 지금 며칠째 부진한데 정부가 이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까지 또 이제 들어가겠다고 하고요. 단기적인 악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건설주를 들고 계시거나 한다면은 손절이 필요한 단계입니까? 대체 왜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는지 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우리가 뭐 중국 그 아파트 부실 뭐 건물 부실 가지고 비웃고 했었는데 실제 우리도 뭐 별다른 다를 게 없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떠나가 좀 부끄럽고요. 일단 이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국내 건설 쪽은 지금 현재 그 PF 문제도 지금 닥친 데다가 이게 지금 어떤 문제까지 발생이 되냐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입주 지연 이슈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량 쇼티지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게 만들어지다가 또 스톱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정말 대형사가 아닌 이상에는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건설주 개인적으로 원래 선호하지 않는 섹터기도 하지만 네. 이 건설주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사우디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4대 건설사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 가지고 뭐 PF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회사들이 해외 공사, 해외 수주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수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시고 그런 쪽은 차라리 하나의 회피 수단으로서는 건설주를 하신다면은 관심을 갖고 계셔도 괜찮은데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철저히 결국엔 본인들이 재무구조,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해 보시고 견디실 수 있으면 견뎌 보시고 회사가 너무 부실하다 싶으면은 사실은 좀
본인 스스로 결단하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수주 물량이 있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뭐 네옴시티 이슈라든지요. 그다음에 실제 보면은 지금 이제 인도라든지 예.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수도 이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외 건설 또는 이제 네.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 하는 그 건설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쪽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주가는 국내 이슈에 묻혀가지고 같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해외 건설 포지션이 좀 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덜하고 네. 오히려 반등이 나와도 그쪽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건설 쪽은 뭐 계속 앞으로 잘 나가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이나 나라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이제 재건과 관련된 뭐 테마성으로 이제 시장이 주목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 우리 건설사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가는 이제 중동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시장 개척에 대한 시장 확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열리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왔어요. 뭐 내수 부양을 위해서 대단히 뭐 인프라 투자, 건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 그럼 그 막연하게 우리 건설사들한테 수혜 아니야? 라고 생각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국 민간 그 건설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해외 쪽 이슈, 수주 이슈를 보더라도 나라를 잘 구분해서는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예. 국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사들이 분명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사를 자체적으로도 지금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정부가 하는 전수조사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사업에 있어서는 한번 뭔가 다 한번 판을 뒤엎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최근에 뭐 현산 이슈도 있었고, 이번에 GS건설 이슈도 있었고, 예. 설마 했던 게 이제 터진 거고,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공사비 이슈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거치면서 공급망 문제가 커지면서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특히 이제 뭐 LH나 그런 광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비, 평당 공사비를 그렇게 올려주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청이 있지만 하도 그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원가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뭐 감리 과정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서 뭐 이런 사고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되었던 이런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니까, 예. 이번 기회를 계기로 뭐 주가를 떠나서요, 한번 건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자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이번을 계기로 건설 시공 부분에서 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한다 그러면은 건설주는 아니더라도 뭐 철강주라든지 건설 자재 쪽 관련주들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는 글쎄요, 그게 마찬가지로 코로나 그 진단 키트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결국 돈을 받을 수 있을 확신이 있을 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는 그게 가능한 구조긴 하겠지만, 이게 또 매출로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아주 작은 회사가 아닌 이상에는 뭐 현대제철 같은 그런 사이즈의 회사에서 건설업체 쪽으로 철근이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주가를 엄청 크게 올릴 정도의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무량판과 관련돼서 건설사들이 자꾸 이제 무량판을 선호했던 거는 이것도 공사비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이제 슬라브를 이제 하고 그걸 받치기 위해서 이제 기둥들을 이제 여러 개를 놓지 않습니까? 근데 기둥들을 너무나 많이 놓으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둥들을 줄이는 대신 이제 보호를 슬라브에 이제 같이 설치를 하는 건데, 그 보호를 넣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이제 무량판 건축인 거고, 이런 거 할 경우에 터파기를 좀 덜 해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사비가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무량판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정부가 기준 자체를 굉장히 강화하고 쓸 수 있는 용처도 제한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뭐 사실 공사비 압박은 건설사 전반적으로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폭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가장 높은 단계, 심각 단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든 뭐 너무 뜨거워져서 좋을 거는 없겠죠. 혹시 뭐 최근에 좀 거칠게 달려오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차분한 자세로 상황을 좀 정리하면서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